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 숨쉬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네, 어저께 스파링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큰 20대 분하고 한 93kg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어깨 쪽 갈비뼈 쪽을 맞았는데 아직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오늘 방송이 무사히 끝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잘 하실 겁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 주변에서. 예, 이번 주에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선거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슈가 되면서 제가 그 철학 얘기를 네. 한번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철학이요. 네, 그렇죠. 어떤 분을 선택하시던 그거는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과연 어떤 관점으로 철학이란 게 결국 생각하는 걸 사랑하는 학문이잖아요. 그걸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라는 차원에서 혹시 많은 분들의 환상이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환상이요? 그러니까 뭐 이슈들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뭐 선거에 대한 비전이 당신들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네. 라는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고 근데 이런 거의 함정이 뭐냐면 신화의 함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신화의 함정. 그렇죠. 신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중지능이나 이런 교육학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람은 다 각자의 다른 어떤 개성들과 지능과 재능을 타고 태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잠 조금 자고 17시간 공부한다고 고시삼관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공부 쪽에 재능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경쟁 체제는 항상 어떤 종이라는 경쟁 체제가 냉혹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사실 누군가는 또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그런 그럼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교육의 철학이란 거는 너도 열심히 해. 그러면 나처럼 될 수가 있어. 라는 개념이 아니고 당신도 정말 당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 당신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지지한다. 이런 어떤 철학이 교육 쪽에서는 훨씬 21세기에 맞는 그런 철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 철학에 가장 근접한 교육감 후보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각자가 그런 자신이 생각할 때 판단을 하고 그런 후보들의 연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철학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교육의 철학에 맞는 가장 비전에 근접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중요한 건 이야기뿐 아니라 실천을 해왔던 사람은 누구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가끔씩 글에 쓰는 말이 있는데 자기 가족한테 인정받는 사람은요. 전 세계 지구인에게 반 이상 인정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양코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 아내하고 딸들한테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모습은요. 그 사람의 브랜드 그리고 그 사람이 이뤄낸 성취나 업적에 대한 거지 그 사람의 가족관이나 가족에 대한 어떤 살가운 모습이나 어떤 아빠로서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밖에서 포장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언론이나 책이나 자기 브랜드 다른 어떤 강의 마케팅을 이용해서 하지만 집에서는 아내가 볼 때 그냥 그 사람은 남편일 뿐이고 집에서 이제 양말을 거꾸로 벗어서 그냥 함부로 던져놓는 참 배려심 없는 사람일 뿐이고 혹은 딸들한테는 내 어떤 학예회나 이런 데 한 번도 참석 안 한 참 매정한 사람일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남들한테 외부적으로 포장을 할 때 내가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고 가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입에서 얘기를 들어올 게 아니고 가족들 입에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진짜 그 말이 정답인지 안 나온 거죠. 저희가 꿈꾸는 만년필 작가님들이랑 양코치님 가족분들 자주 가끔 뵙잖아요. 그럼 놀라시는 게 다른 작가님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딸들이 아빠 옆에서 벗어나질 않는다고 앞에 옆에 콕 붙어 있는다고 네. 평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좋은 아빠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같이 노니까 정신 수준이 저하고 저희 애들하고 비슷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선거 외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선거 차원에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눈높이 차원에서 네. 아빠 한다 보니까 눈높이 차원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게 박웅현 씨라고 네. 그 8단어 최근에 써갖고 네. 인문학 관련해서 좀 유명해지신 분 있죠. 그분이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장면이 하나 나왔다. 네.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니까 이제 부잣집 그 음. 회장님이 그 밖에 나가 있었어요. 이제 집에 들어온 시간인데 그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집안 얘기, 무슨 얘기 하다가 갑자기 벨이 띵동 울리니까 그 엄마가 화들짝 일어나서 놀라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회장님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박용현 씨가 그 책 속에서 아니 회장이라는 게 바깥에서 직함 수많은 직함 중에 하나로 먹고 사는 직업 중에 하나 회장이지 그 집에 와서 회장이냐 집에 오면 그냥 아빠일 뿐이다. 그런데 벌써 그렇게 분리시켜 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마치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대한다? 사원처럼 복종해야 되는 사람, 네. 저 사람의 말을 명령을 하면 들어야 되는 사람, 이런 어떤 생각으로 추종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벌써 그것은 가족이 아니고 어떤 조직의 일원 같은 정말 그게 올바른 것인가라고 그 TV 드라마를 보면서 박웅현 씨가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가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철학으로 같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들었습니다. 가족과 연관되었다고 추정되는 영화가 하나 있다고. 이번 주 그 하디슈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아마 지금 인터넷상에서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김기덕 감독의 1대1이라는 최근에 영화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베니스 영화장에 지금 3연속 지금 초청을 받았죠. 네. 예, 3번 연속. 네네. 네. 그래서 피에타 메비우스에 이어서 지금 1대1이 세 번째로 연속 초청을 받았는데 정말 제가 하디슈로 말씀을 드리는데 꼭 한번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보시라고 추천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이 속의 내용의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고생이 어떤 남자들한테 납치가 돼서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고 그 납치를 당한 딸의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납치를 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다시 이제 복수를 하는 그 장면, 이 내용들이 전체적인 줄거리인데요. 이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납치를 했던 사람들도 뭐 자기가 왜 납치를 사실은 위에서 시키니까 했지. 뭐 나는 뭐 내가 무슨 생각이 있냐, 내가 힘이 있냐 이런 식으로 그냥 따랐던 사람. 그렇게 따랐지만 죄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사람. 나는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윤리의식 갖지 않고 항변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막 주변을 회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도 굉장히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거를 벌하려고 같이 모였던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한 그 위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이 정도면 됐잖아. 좀 용서해주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들 나쁘지만 사실 본인도 자기 삶에 돌아가서는 그다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뭐 여자분도 계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코치로서 드리자면,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나는 누구랑 가장 가까운 인물에 속하는가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영화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코치님은 어떤 사람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주인공하고 많이 이제 감정이입이 돼갖고, 네, 그 딸의 이제 복수를 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마동석 씨가 맡아서 했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불의에 삼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많은 저항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해요. 그래서 김기덕 감독 영화는 거기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이 삶의 현실조차 사실 소시민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해봤자 거대한 어떤 그런 세력에 짓눌려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면서 주어진 거 내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밥은 안 굶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은 먹는다.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계층 군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 핫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좀 이번 주 안내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 미션 점검, 이번 주 미션, 그리고 이제 책 소개,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행사 관련한 내용을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행사요? 국제도서전이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매해 이루어지는 그 행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쓰신다거나 혹은 뭐 이제 책을 읽으신다거나 그래서 책과 관련해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 중에 하나고 지금 올해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시면 뭐 우리나라의 책들 당연히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외국의 책들도 많이 있어요. 가시면 아마 여러 가지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작가로서 내가 책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놀라세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책이 있다니.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물량에 이제 질려버리시기도 하고 반대로는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 쓰는데 나는 왜 못 쓰냐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 저는 어쨌든 그 사실 자체가 진실이니까 한번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 출판사에서는 좀 2, 3년 이상 지난 스테디셀러 같은 것도 굉장히 그 현장에서는 또 싸게 파세요. 그래서 거의 중고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좀 구매하실 수 있는 책도 있고 현장에서 택배로도 많이 이제 집까지 편하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카트 하나 편하게 들고 다니셔서 도시면서 담아놓다가 오시기 전에 우체국 택배로 거기서 붙여놓으시고 오시면 편하게 관람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양코치님은 언제 가실 거예요? 저는 21일이 저희 이제 꿈만표 오픈 모임인데다 그날 이제 제가 그 권투 시합 있어갖고 토요일 아니면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가거나 아니면 평일 날 저희 애들 끝날 때 같이 가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 할 것 같은데요. 전 토요일 날 가야겠습니다. 그럼. 네, 정확히 얘기하면 저를 피해서 가시겠다는. 네. 아니요, 일요일에는 딴 거 하고 토요일 날 오픈 모임 장소랑 거의 가까워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가까워요. 오픈 모임 가기 전에 들렸다 가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에서. 그렇죠. 교통편도 좋고. 토요일 날 오시면 밥 사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저를 피하시네요. 네, 맞아 죽고 오지만 않기를 바라주세요. 지금. 네, 어디서 시합하시는 거예요? 장충동인가 장안동인가. 네. 장충동 체육관.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장충동인가 장안동인가. 그래서 뭐 관장님한테 여쭤봐야지. 네. 뭐. 살아남기를. 책 쓰기 글쓰기 전문 팟캐스트 꿈꾸는 만년필 이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꿈꾸는 만년필 안에서. 지난주에 글쓰기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같이 이제 숙제를 드린 게 본인의 칼럼을 한번 작성해 보셔라. 그래서 칼럼명을 한번 좀 더 다듬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신문 십답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판사 대표님을 모시고 한 이야기들인데 한 10가지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본인이 들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소재와 주제를 구분해서 글을 한번 써보는 법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주니어 과정으로서 청춘의 커리큘럼 그랬죠. 그래서 이계삼 작가님 관련해서 책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주니어 분들이 읽고 좋다고 정말 이분의 강연도 듣고 싶다 그래서 조금 더 관련된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칼럼명에 대해서 했는데요. 칼럼이 어떤 거예요? 꿈꾸는 만년필에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글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어떤 소재들, 쓰고자 하는 소재들을 갖다가 이제 매주에 하나 정도씩 모아서 지인들한테 메일링을 보내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제 기억에 작년에 양코치님이 첫 500회 기념으로 밥을 사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몇 호 정도 되셨어요? 지금 1600 몇십 호, 그러니까 1700호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걸린 건가요? 한 8년, 9년. 8년, 9년. 8년 정도, 8, 9년 하면 그 정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제가 다른 분들의 희망이에요. 8, 9년 해도 저 정도밖에 못 쓰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꾸준히 하면 쟤보다는 잘 쓰겠다. 난 2, 3년 안에 저 정도 쓰겠다라는 제가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사실이 그런데요. 뭐라고. 네.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럼 그 칼럼명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네, 제가 그 실명은 아마 이제 나중에 칼럼이 나오면서 지인분들한테 좀 더 재밌게 이 칼럼 나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뭐 팟캐스트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제 메일 이제 아마 아실 테니까 볼티네이버닷컴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뭐 꿈꾸는 만년필 팟캐스트에 주시면 이제 추가로 해드릴 텐데 이분이 자기 그 칼럼명에 본인 소개를 잠깐 했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때 그 영상 미디어과를 졸업해서
이제 대학교를 쉽게 보내주겠다는 말에 이제 홀려갖고 입학을 했는데,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소개서 쓴 게, 모든 게 낯선 회사 생활에 나만의 방식으로 적응하겠다는 포부로 최근 사내 저항의 아이콘으로 떠오름. 벌써 퇴근하냐는 말에 약속이 있습니다. 일찍 퇴근하자는 저와의 약속입니다. 라는 답변을 내놓는 패기. 그 패기를 이제 글로도 남겨보려고 함. 그래서 그 패기의 칼럼 제목은 불량 명랑 근무기. 딱 쓰셨습니다. 또 다른 저의 모습 조금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수많은 직장인 분들에게 그 대리 만족의 카타르시스를 선물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칼퇴. 네. 네오로 아까 말했지만 빨간 약을 드시고 이제 꿀꿀이식을 먹으면서 한번 내가 꿈꾸는 이상향을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부조리와 말도 안 되는 모순과 함께 부딪혀 보시겠다는 건데 세련된 방법으로 잘 하시길 바랐어요. 예전에 김혜수 씨 나오는 무슨 드라마 유명한 게 있었잖아요. 직장의 신인가? 네, 직장의 신이요. 맞나요? 네. 제가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데 스토리는 제가 들으면서 이 사회에서 저렇게 떳떳하게 살려고 그러면 저렇게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가? 네. 혹은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자존감이나 자세가 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런 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모든 여자분이 다 포크레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남자분들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많은 약자분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이 혹은 또 사회가 이해해주고 뒷받침되어져야 될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 신문 십답. 신문 십답 관련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출판사 관련해 갖고 출간과 관련한 질문을 10개를 던져보고 스스로 10개를 찾아보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박예리 작가님 거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답을 주시겠어요? 네. 질문 1. 작가들의 어떤 면을 보고 컨택하나요? 예, 답변은 작품을 먼저 보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독창성, 참신성, 자기만의 문체, 주제 도입부의 참신성, 꾸준한 성실성과 솔직한 글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신입 작가일수록 본인 브랜드가 없으니까 작품을 우선 보는 게 맞습니다. 질문 2. 계약 후 잘 될지 안 될지 느낌이 있나요? 우선 아무래도 상업적인 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건이 될지, 그러니까 즉 잘 팔릴 것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대중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중성이란 너무 새로워도 안 된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헷갈려한다. 그리고 반대로 기존에 너무 있던 것만 해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질문 3. 에디터, 즉 편집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기서는 기획 편집자가 계약된 그 원고를 분석을 하고 구체적으로 챕터나 이런 디자인 같은 걸 재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머릿말과 이제 분량까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 자체를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데 디자이너 역할도 옛날에는 같이 했던 이런 사람들을 편집자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은 분리돼 있지만요. 질문 4. 편집 구성은 사전에 할 수 있나요? 이제 저자가 편집자한테 그런 요청을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구성해도 좋냐라고 하는데 사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막 고민하기보다는 자꾸 연락하고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5. 글과 평론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자기 의도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쓴다 보면 자꾸 그 사람의 색깔과 사상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글을 쓴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무의식으로 글쓰기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질문 6. 이북의 가능성은 어떤가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대신 또 종이책은 나름대로 그 고유성 때문에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이 주는 촉감이라든지 뭐 기록성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뭐 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전자책의 한계가 반대로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되 단 소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책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요. 많이 팔리는 전자책 중에 50에서 90%가 소설이라는 걸 한번 또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죠. 질문 7. 책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책에 들어가는 아무래도 이게 재료에 따라서 결정을 많이가 되는데 뭐 기본 판형이나 페이지,
뭐 칼라냐 흑백이냐 뭐 양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책 가격이 이제 결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 판매 부수도 이게 뭐 1000부, 2000부를 찍는 거냐 아니면 10,000부, 20,000부를 찍는 거에 따라서도 결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작가들 같은 경우 초판 같은 경우에 뭐 1000부에서 한 2000부 정도 그래서 많이 이제 그거 정도 저희가 초판 정도로 보는데 예상 판매 부수하고 제작비 고려해서 이 정도 분량으로 현재는 대략적으로 같이 물론 이제 예외는 있겠지만 따라가는 추세라고 스스로 박일희 작가님 정리를 해오셨습니다. 네. 질문 10가지 중에서요.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7가지 질문을 나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 신문십답 중에 이제 7가지를 뽑아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에 제가 답변 여기서 실제 쓰셨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갖다 쓰셨는데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자비출판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쓰신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표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다. 아, 가능한. 네, 가능한. 왜냐면 어차피 내 돈 주고 내가 출판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열심히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부담밖에 없는 거죠. 네.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 뭐 잘 쓰면 좋지. 하지만 이거를 잘 못 쓰면 안 나가는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어차피 내 돈 들여서 나가는 거니까. 내가 책임지는 건데. 그렇죠.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만약 가능한 안 하는 게 좋다. 나는 출판사를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편집자와 함께 이런 전문 작업을 해서 전문 디자이너한테 이런 표지를 입혀서 내 걸 나가겠다라는 이 수준은요. 나 혼자 스스로 자비 출판한 수준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낮은 목표를 갖고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비 출판 같은 경우에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꿈을 파는 남자 말씀드렸었죠. 네, 일본 책.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비 출판 조금만 알아보시면 그렇게 뭐 정말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그렇게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금 미리미리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오픈해드리고 인쇄소 가서 내가 이렇게 책 찍고 싶다고 한번 몇 군데만 전화해 보시고 견적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상담을 받으실 텐데. 자비출판의 비용 자체가 들 수는 있지만 이런 거죠. 내가 우리 가족사를 정리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정말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썼어요. 그런데 그게 상업적으로는 출판사나 편집자들이 볼 때 별 이득이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걸 너무나 쓰고 책으로 퍼블리싱하고 싶은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자비출판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보여져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것도 뭐 한 300~400만 원 정도 들었다면 지금 이제 POD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POD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이게 퍼블리시 온 디맨드의 약자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타이핑해서 아래 한글이나 워드로 친 문서를 갖다가 인터넷 그 서비스 업체에다가 전문으로 올려서 편집을 하고 디자인을 입혀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 웹하드 같은 데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나 이 사람이 전자책처럼 책을 냈는데 POD 서비스는 이건 일반 책이네? 주문하자. 그러면 책을 주문하면 그 책이 디지털 인쇄가 돼갖고 집으로 배송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POD 서비스 하는 곳이 있나요? 예, 지금 뭐 대표적으로는 교보문고에 POD 네. 서비스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한 챕터를 다루다 보면 간의 트렌드로 이 얘기를 정리를 해드릴 텐데 물론 모든 사람이 등록만 하면 책으로 뽑아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작품의 질이나 뭐 이런 수준이라는 게 일반 퍼블리싱하는 출판 시장하고 아주 똑같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이 10명이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10권만 주문을 하면 10권이 인쇄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옵셋 인쇄 방식으로 해갖고 이 판을 갖다가 갈기 전에 이제 거의 한 2,000부씩 한꺼번에 롤을 찍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적인 측면에서 이게 다 소화가 돼야 되고 안 되면 재고의 부담도 있었지만 요즘 개인 같은 경우에 내가 책을 쓰고 싶다면 글쓰기, 책쓰기 방법을 전문적으로 내가 좀 배운 다음에 그런 목차를 짜고 구성을 해갖고 집필을 한 다음에 POD 서비스를 해도 최소한 내 책은 받아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시대가 지금 열려가고 있는 거죠. 네, 점점 책에 대해서 오픈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정보가 평평해질수록 컨텐츠를
재생산하기가 너무 쉬워요. 뭐 페이스북으로 퍼간다든지 트위터로 리트윗 시킨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게 쉽겠습니까?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쉬울까요? 소비하거나 리트윗하는 게 쉬울까요? 후자요. 그렇죠. 그냥 공유 버튼만 누르면 되고, 그냥 좋아요. 좋아요만 누르면 되고, 뭐 그냥 읽기만 하면 되고, 얼마나 소비하는 게 쉬워요. 그만큼 반대로 생산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플랫폼은 다양해진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퍼뜨릴 수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퍼뜨릴 수 있다. 다만 내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느냐,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느냐,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융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느냐가 하나의 경쟁력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꿈꾸는 만년필? 저는 글쓰기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팟캐스트 시작 안 했겠죠. 네, 상품을 봐서 그러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글 잘 쓰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소재 주제에 대해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랬었죠. 네, 소재 주제는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하고 이제 신현 작가님하고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처음 저희가 해보는 건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신현 작가님이 생각나시는 단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단어를 한번 3가지를 골라봐 주시는 거예요. 단어를. 지금 골라요? 전혀 연관없는 단어. 예. 저 지금 셀카, 셀카, 그다음에 아이패드, 아이패드. 커피. 자, 좋습니다. 그러면 셀카랑 아이패드랑 커피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일 뿐이죠. 그렇다면 신현 작가님이 만약에 오늘 내가 친구를 만나는데 정말 중요한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친구한테 오늘 예를 들어 뭐 가장 최근에 이제 친한 친구를 만나려고 한다면 그 친구한테 내가 이 얘기는 오늘 꼭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지금 이거하고 전혀 별개로 네. 상관없이 제 친구한테 어제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넌 잘할 거야. 믿는다. 네. 그런 이야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널 믿는다라는 어떤 그 신뢰 측면에서 널 믿는다라는 단어가 이제 뽑아보면 신뢰라는 이야기들을 갖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뽑아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게 내 주제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뢰감을 그러니까 신뢰란 게 사회나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겠죠. 만약에 한다면. 그냥 나는 너를 신뢰한다. 예.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예.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네. 이제 신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네. 뭐냐면 만약에 신현 작가님이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준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제 격려나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셀카와 아이패드와 커피와 이 3가지를 활용을 해갖고 신뢰라는 그 나는 너를 믿는다. 네. 나는 널 믿어. 이 한 문장의 주제가 나올 수 있게 이 3가지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한번 저희가 해보는 거죠. 흥미진진하고 있고요. 지금 막 얘기하실 때 뭘 시킬지 알아서 조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네, 땀 삐질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내가 셀카를 찍어본 건 너랑 처음이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어색하고, 나 얼굴 되게 크게 나와서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 아마 아이패드도 그랬던 것 같아. 사람들이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지? 과연 쓸까?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노트북이 있는데 꼭 쓰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아마 지금 네가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고 너가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계속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너에 대한 신뢰도 주변 사람들에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너가 자리가 잡히고 나면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네. 지금 정확히 미리 스크립트를 써놓지 않고 좀 현장에서 바로 주제를 3개 던져드렸는데 소재를 3개. 네, 소재를 3개 했는데 나는 널 믿는다라는 이런
친구한테 보내는 일종의 편지 혹은 음성 메시지 같은 네. 식으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셨네요. 네. 듣고 있지? 네, 팟캐스트를 개인의 친목 관계를 위한 네. 수단으로 이- 가끔 글쓰기를. 네. 2주 연속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네, 자, 잘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소재라는 거는 내가 너를 믿어라는 영상 메시지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셀카, 아이패드, 커피 이런 식으로 활동이 있었죠. 지난주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시켜 주신다고요? 그 주니어 과정에서 저희가 나왔었던 책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계삼님의 청춘의 커리큘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소개시켜 주셨는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가 그냥 청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뭐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냥 배우고 외우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정말 이게 젊은 친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뤄요. 여기 보면 경제학, 농업, 정치학, 대학생, 대중문화, 민주주의, 석유, 한국 현대사, 전쟁과 평화, 문학, 교육, 철학, 지식인, 영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이것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의 커리큘럼처럼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책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내용 속에 저자가 이계삼 씨예요. 그래서 1973년생이고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어 교사로 이제 한 11년 동안 일하다가 지금 이제 간물 생태학습관에서 인문학 교사 겸 이제 사무장으로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녹색평론이나 뭐 한겨레 등 여러 매체에서 교육과 사회에 대한 글을 이제 기고해 오셨고 책도 여러 권 쓰셨는데요. 저희가 책을 소개시켜드리니까 이제 주니어 분들이 책을 읽고 어제 한 분께서 너무 책이 좋은데 이분 강의를 좀 들을 수 없냐라고 해서 저희 단체 카톡방에 남겨주셔서 이분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얘기가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기상 작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연대와 평화를 위해서 실제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뛰어다니시고 또 이제 책을 쓰시면서 글도 잘 쓰세요. 책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밀양 송전탑 저 할머니들을 돕고 계세요. 미랑 송전탑이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를 소비하는데 네. 생산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뭐 화력,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주를 이루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그 전기를 서울이나 대도시권대로 보내려면 결국 그 전기를 보내는 송전탑이 필요하죠. 근데 그 송전탑이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 사셨던 그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박히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본인 생존권이나 건강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위협을 받으시니까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하시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안들이죠. 보통은 저는 산 꼭대기에 송전탑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밀양은 아닌가 봐요. 네, 그 밑에 가면 형광등 켜집니다. 그냥 지나만 네. 형광등을 들고만 가도요? 네, 네. 그 정도로 전기가 지금 그 밑에서 많이 흐르고 있죠. 와, 네. 소름 돋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록 참 많이 우리나라 아프구나라는 거를 또 보실 수 있죠. 여기서 그 이계삼 씨가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특정 언론들이 이제 선동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뭐 지식 청년들하고 이런 어떤 뭐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속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계삼 씨가 그 인터뷰에 나와서 정반대라고.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엮였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있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주름이 저렇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주름이라는 게 인간의 얼굴이라는 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결국은 이계삼 작가님은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이란 게 얼이잖아요. 네. 그 영혼이 표현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순박하고 정말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인생을 살고 또 이렇게 늙어가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반했다는 거죠. 본인 표현으로 네. 밝히자면.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본인들을 설득해서 같이 좀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계삼 작가님이 내가 여기에 얽혀졌다. 인생이 같이 있어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하지만 그 함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얼굴에 책임을 진다가 뭘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회에 나와서 많은 분들의 얼굴을 살펴보니까요. 이게 결혼하신 여자분들 얼굴이 어두운 분이 계세요. 이쁜데 네. 어두우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가정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고 그게 이제 자녀 문제든 뭐 남편 문제든 굉장히 본인이 그 속이 썩는 거죠. 그게 얼굴로 표현이 발현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누구하고 어울릴지 혹은 내가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 그 큰바위 얼굴 기억나세요? 그 네. 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결국 내가 저런 모습을 담고 싶다라는 내 하나의 모델 이상향이 내가 그런 모습을 살게 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회차 꿈꾸는 만년필. 이번 주에는 어떤 책을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네, 이번 주에는 김경집 씨가 지으신 인문학은 밥이다라는 책이죠. 부제가 매일 힘이 되는 진짜 공부입니다.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렇죠. 예. 이게 거의 뭐 한 600페이지 좀 넘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이 좋은 점이요. 두껍긴 하지만 가벼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좋았어요. 네. 읽으신 분 입장에서 굉장히 가벼웠다. 네. 가볍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책이 두꺼우면 그 무게가 무거운데요. 책 한 권보다는 조금 더 무거웠던 것 같긴 하지만 두께에 비교해서 무게가 가벼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인문학에 대해서 좀 가볍게 접근해 보시고 싶으신 분이 다양한 어떤 섹터 관점들이나 이런 분야를 다루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게의 가벼움뿐만 아니고 내용도 가볍지만 그 깊이는 가볍지 않고 낮지 않고 깊이는 깊었다는 거. 이 내용들의 어떤 전체적인 걸로 하면 이 책에 1부, 2부, 3부, 4부. 그래서 이 인문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마음의 깊이를 더하는 인문학, 그러면 철학, 종교, 심리학, 그리고 진보하는 인류와 인문학, 그러면 역사, 과학, 뭐 감성을 깨우는 인문학, 그럼 뭐 문학, 미술, 음악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뭐 뒤쪽에 정치, 경제, 뭐 이렇게 환경, 젠더까지 같이 포함돼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오늘은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먼저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보통 문사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죠. 예, 뭐 문학, 역사,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왜 과학이 인문학에 포함이 돼 있지? 왜 환경이 인문학에 포함돼 있지? 환경은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저희가 가장 큰 주안점을 두는 게 저는 작가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인문학의 목표란 거는 결국 인간성의 회복과 인격의 완성이다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해석을 해주신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환경 그러면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혹은 뭐 공장을 지어서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환경 폐수 오염 처리 시설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되니까 그걸 안 짓고 강에다 몰래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들을 누가 먹게 됐습니까? 그 폐류나 이런 거를 누가 가장 먼저 직접적 영향을 받을까요? 그 강물에 사는 물고기, 그걸 먹는 사람들? 그렇죠. 결국 지금 우리가 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이런 뭐 생선 같은 거 절대 네. 먹지 말자라는 거, 그거 뭐 때문에 그렇죠? 방사능. 방사능이 오염됐다고 했잖아요. 누가 방사능을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이란 걸 얘기할 때 바다, 뭐 생선, 혹은 공기, 뭐 동식물들을 얘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의 인간은 다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인간성이란 말을 쓰는데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격이 제대로 돼 있다면 그런 짓을 하면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동식물 생선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안 되겠죠. 안 되는 논리는 생태학적, 지구 생태학적 논리예요. 그 지구 생태학적 논리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럼요. 그래서 사회학자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구조를 인간들이 그 발명이라는 거를 한답시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 대가를 다시 받는 걸 보면서 인간은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숙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인간은 암 같은 존재구나 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정말 공감이 됩니다. 암이 뭐냐면 암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번식? 암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숙주가 파괴되면 자기도 파괴되는 걸 알면서 숙주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와, 무섭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암이 걸린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면 암이 제정신이라면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왜냐면 암은 사람 몸속에 있기 때문에 암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암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오. 왜냐하면 환경을 파괴시키는 인류는 결국 그 환경 파괴를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호흡기 질환에 걸려서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하죠. 죽죠. 방사능 걸린 거 먹는 사람들 체내에 싹 쌓여 있어갖고 그게 10년, 20년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다시 죽이는 일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저희가 철학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지금 뭔가를 계속 자행하고 있죠. 무섭네요. 불교 용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한 끈의 호흡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적 관점으로 내가 지금 마시고 내뱉는 숨이 결국은 동식물 누구한테 마시고 내뱉는 숨의 일부분이었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함께 연결돼 있고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몸을 빌리고 살다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쓰임이 있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받음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환경이 인문학이 포함되는 이유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해야겠습니다. 뭐 짧은 실천일 수 있지만 찾아보면 내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아까 말한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에 대한 내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머그컵을 들고 다닌다든지 이런 거 사소한 것부터 아주 사회적 큰 이슈까지 올바른 내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아직 많이 있거든요. 인문학은 밥이다 안에서 또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여기에 그 첫 번째 챕터하고 이제 한 10번째 챕터 정도를 좀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챕터가 철학이에요. 철학.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 여기서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동양 철학, 뭐 대륙 합리론 뭐 이런 이제 아주 복잡한 얘기는 조금 좀 접어두시고 그거는 이제 책을 읽으면 속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개인적인 경험담부터 사실 연결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무역학과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졸업하고 대학교를 이제 무역학과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부끄러운 과를 선택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면 그냥 저과가 먹고 살 수 있대. 예, 저과 나오면 취업 잘 된대. 이게 제가 그 과를 선택한 기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뭐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해주시긴 하는데 뭐 그분들 각자의 또 더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먹고사니즘에 대해서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제가 학교를 선택했다는 게 그때 이제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제가 예를 들어 점수를 좀 다른 과를 철학과 같은 거를 바라보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대학을 갈 수 있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철학과? 야 그거 밥 못 먹는 거 그거 엉뚱한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학문 아니야? 라고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금은 생각이 달라지셨다는 말씀이네요?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한 나라가 지금 국정 운영이 되는 것 포함해서 한 큰 조직에 굴러가는 모습들을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는 철학이 부재예요. 철학의 부재. 예, 많이 그러니까 들은 말이긴 한데. 내가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사고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결국 그 조직과 혹은 그 리더가 미치는 영향력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양코치님 댁에서의 철학은 어떤가요? 가정 내에서의 철학. 저한테요? 아니 가족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철학. 떠오르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맨 처음 교육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각자 되고 싶은 사람이 된다. 자유롭게 산다. 자유. 네. 그러니까 그 서로 구속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은 같이 살지만 제가 뭐 아내하고 좋아하는 표현인데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같이 밥을 먹고 예를 들어 같이 뭐 이렇게 그 집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각자의 삶이 있는 거거든요. 제 아내가 뭐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저는 책을 쓰고 글을 읽고 이런 강의를 하고 코칭하는 삶을 살고 저희 애들이 좋아하는 뭐 자전거를 타고 예를 들어 저하고 같이 이제 권투를 배우고 뭐 이런 어떤 삶을 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각자의 인생을 각자가 책임지는 삶을 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에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평소 가족들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라고. 네. 철학이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제가 이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독일의 네. 2차 대전 할 때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갖고, 가스실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발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중에 증언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말 시킨 대로 열심히 일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안 일했더라면 몇백만 명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효율적으로 열심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명령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가스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사회운동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재판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악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결국 철학의 부재가 올바르지 않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만든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철학은 필요하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두 번째는 이제 철학과 연관해갖고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치, 선거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치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냥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건 사시죠? 사죠? 네,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의 일부분이 기업으로도 들어가지만 세금으로도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세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국세청? 그렇죠.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네. 거죠. 정부는 자기들이 어떤 뭐 밭을 가고 땅을 뭐 이렇게 경작해갖고 생산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교육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동차 사시는 분은 자동차세, 예, 재산세, 환경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세금화 붙어갖고 나갑니다. 근데 그 돈을 결국 우리들이 내잖아요. 그럼 정치에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번에 선거 총 비용에 선거 인수를 나누니까 한 사람이 선거 비용이 2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2만 원도 그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선거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2만 원이니까 선거를 이제 안 하면 내가 2만 원을 포기하는 것 같다. 그냥 단순한 비용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산을 세금으로 써면서 예산을 결정하는 게 뭐 국방비, 예를 들어 크게 보면 뭐 이런 SOC 사회 간접자본 예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몇십조 단위란 말이에요. 그거를 선거 인수로 나누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사람당 투표하는 가치가? 모르겠는데요. 3,300만 원 정도 합니다. 와, 한 번 투표하는데요? 한 번 투표하는데요. 그게 국회의원, 대통령, 구청장 그런 거. 네네. 그렇죠. 한 번 뽑으면 그 네.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금에 관련해서 이거는 뭐 땅을 뭐 파야 돼. 이건 강을 파야 돼. 혹은 이걸로 무상급식을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한 사람당 3,300만 원씩의 영향력을 시민 한 사람들이 발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날 놀러 가시는 분들은 3,300만 원을 내가 삥 뜯겨도 앞으로 할 말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경제하고도 연관이 안 돼 있을까요? 정치가? 돼 있죠. 당연히 돼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 늘린다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저는 무료 이제 교육, 네. 그러니까 보험, 건강보험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 굉장히 이제 추진해서 하려고 해도 이미 이제 뭐 공화당 쪽이나 이런 기존에 갖고 있는 의료 산업이나 뭐 병원이나 뭐 이렇게 보험 회사의 엄청난 저항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하고 연결이 없을까요? 있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너는 정치적이야. 정치에 상관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정치적인 음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시 음모론. 그럼요. 예. 세상은
진실은 아까도 했지만 아름답지 않아요. 네. 진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게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일 수는 있지만 진실 그 자체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 그냥 진실은 진실일 뿐이다. 그 민낯을 보자라는 게 저의 글 쓰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인문학을 알고 싶다면요. 인문학은 밥이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주니어 미션은요. 저희 책은 각자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책을 선택하셨고요. 가장 주 미션이 글을 잘 쓴다는 건 어떤 것일까? 아니면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3명을 꼽아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찾고 자신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미션이 있어요. 네네. 양코치님이 꼽는 글 잘 쓰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저희가 갑자기 떠오르는 말인데 잠수함 속에 토끼라는 말이 떠올라요. 잠수함 속에 토끼 들어간 이유. 예. 무슨 얘기냐면 잠수함이 속에 산소나 이 기압 같은 게 바깥하고 다르잖아요. 공기가 언제 떨어지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 산소가 떨어져 가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산소가 떨어지는 걸 빨리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잠수함 속에 토끼를 넣어놓습니다. 네. 지금 저희 녹음하는데도요. 산소가 부족해요. 이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토끼가 굉장히 숨쉬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 뭔가 부족하구나. 산소가 부족하구나. 뭔가 채우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요. 잠수함 속에 토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어떤 아픔에 예민하고 혹은 그것이 진실에 예민하고 이 얘기는 빨리 먼저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먼저 빨리 그걸 느끼는 사람들 있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여리고 상처받기 쉽죠.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고 어떤 사회적 어떤 시선에 내가 예민할 수 없다면 내가 그런 눈이 없다면 사실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단순한 글쓰기 보면 내가 오늘 뭐 갔다, 어디 봤다, 맛있었다, 재밌었다 이런 건 초등학생들도 카카오스토리 그 정도는 쓰거든요.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 항상 그런 수준의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거밖에 못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예민해질 수 있다면 이런 산소가 떨어져 가는지 사회의 산소가 떨어져 갈 때 나는 어떻게 느낄 것이냐 그걸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그 작가의 감수성과 예민함이 더 살아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코치님이 얘기하신 걸 특징을 살려서 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지금 분명히 큰 사회의 소중한 미랄로서 지금 잘 가고 계시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다음 주 책은 어떤 건가요? 월경 독서라는 목수정 작가님의 월경 독서라는 책이에요.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월경이라고 하면 어떤 여성의 생리 현상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단어의 발음은 같은데 한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목수정 작가님이 한국과 프랑스, 이렇게 유럽을 이렇게 다니세요. 프랑스에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말은 월경이란 국경을 넘는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으면서 책을 읽고 국경을 넘으면서 나한테 충격을 줬던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월경 독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른 책 추천해 주시는 건 어떤 책인가요? 네, 이번에 추천해 줄 책이 이번에 오래간만에 만화책을 하나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게 박흥용 작가님의 영년이라는 만화책입니다.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네. 이 내용이 대한민국의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만화책이에요. 이 사람, 이제 일본의 지배가 있었죠. 식민 지배가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대한민국 6.25 전쟁을 저희가 치르죠. 남의 나라에도 밟히고, 우리끼리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한 시골 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이제 규칙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목과 번민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이란 게 정말 뭔가,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뭔가, 그리고 화합 공동체 이런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배신과 어떤 신념을 지키는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윤태호 작가님 미생 쓰셨었잖아요. 윤태호 작가님이 이제 지금의 단면을 통해서, 지금 현실의 직장인의 단면을 통해서 생존 관계를 풀어 나가시는 거라면, 이분은
어떤 철학, 역사, 정치, 사회 이것들을 통해서 한 마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게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잠깐 윤태호 작가님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윤태호 작가님이 6.25쯤을 배경으로 해서요. 네이트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어요. 네. 약간 시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음. 거기 한 가족의 변천사 직업도 나오고 하거든요.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서 지금 저는 그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조장하는지는 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모든 권력의 어떤 그 발생의 그 시작은 상대방들을 불신시키고 갈라놓는 데서 취해지는 권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념 조장 같은 것들 그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메카시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뭐 여기 안에 그 공산당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발칵 뒤집어 놓고 사실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판명이 났지만 그런 색깔론을 만들면서 했었던 게 지금 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좀 우리 현실이라면 정말 이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걷다 통틀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즉 인문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소양을 통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야기가 아무래도 인문학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만큼 우리하고 관계,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접하는 관계가 인문학이 아닌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소소한 거지만 사람 하나를 만날 때, 책 한 권을 볼 때,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혹은 뭐 과학의 한 단면을 볼 때, 환경을 볼 때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인간으로서 살다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출발점을 이 책을 통해서 이 주를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만년필 팟캐스트 하면서 제일 기대되는 순서인데요.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멘트에는 히틀러 시대에 아까 말한 그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히틀러에서 그 나치 시대를 비판했던 그 마틴 뉴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들이 왔다라는 시를 줬는데요. 그 시를 소개시켜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은 유태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은 가톨릭 신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개신교 신자였으니까.